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단어, 민주주의. 이 단어에 우리가 전혀 몰랐던, 어쩌면 좀 위험하게까지 한 역사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민주주의라는 단어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아마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우선 이 단어가 걸어온 길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꽤 놀랍고 사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역사입니다. 이 연대표를 한번 보시죠.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기원전 5세기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평판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로마 시대로 가면서는 아예 자취를 감춰버렸죠. 영어에 다시 등장한 게 1531년이고요. 유럽에서 공적인 담론의 장으로 다시 들어온 건 1780년대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귀족정의 반대말, 그러니까 귀족들이 누리는 권리를 모든 사람이 누리게 하자는 좀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민주주의자라고 불렀던 겁니다. 1771년에 나온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초판을 보면요. 민주주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중정부와 같은 것, 옛날 로마나 아테네처럼 주권이 인민에게 있는 것.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당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정말 이상적인 체제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혼란스러운 체제를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근대 국가를 설계했던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미국과 프랑스의 건국자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걸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곧 중우정치, 즉 때법과 혼돈을 의미하는 단어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화국이나 대의정부 같은 용어를 선택해서 썼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는 연방주의자 논집 14번에서 민주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죠. 제임스 매디슨이 남긴 이 말은 당시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 정도였는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모든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였다고 해도 그 회의는 여전히 때에 불과했을 것이다. 잠깐 생각해보세요. 도시 전체가 천재들로 가득 차 있어도 그들이 모이면 그냥 폭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이 가졌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미국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는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곧 자코뱅 취급을 받았어요. 인민의 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믿었던 그들의 사상이 결국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폭정이라고 하면 왕이나 독재자 한 명을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한 폭정은 통제되지 않는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는 거울 이미지를 갖는다는 사실을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진 이 시스템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영감을 받은 게 아니면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사실 미국이나 프랑스 혁명이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건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서 혁명론을 통해 널리 퍼진 일종의 신화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의정부의 진짜 원형은 사실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를 본 게 아니었어요. 대신 영국에서 발전한 혼합헌정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목표는 균형과 안정이었습니다. 인민의 영향력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날 것 그대로의 의지를 대의제도라는 구조를 통해 완화시키고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것, 즉 인민의 힘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길들이기 위한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필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까요? 먼저 1단계, 인민의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무시할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2단계, 그 힘을 직접 분출하는 게 아니라 대의제도라는 관을 통해 전달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그렇게 전달된 힘을 왕정이나 귀족정 같은 다른 권력구조와 부딪히게 해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 체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일 뿐 의도적으로 제한되고 정제되는 역할을 맡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나 부정적인 역사를 가진 단어가 어떻게 오늘날 좋은 정부를 상징하는 최고의 용어가 될 수 있었을까요? 민주주의가 긍정적인 의미를 띠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기껏해야 19세기 초반부터입니다. 그나마도 아주 서서히 인식이 바뀌고 있었는데 한 사람과 한 번의 거대한 전쟁이 이 모든 걸 바꿔넣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입니다. 당시 러시아 혁명을 이끈 레닌이 내세운
민족 자결이라는 구호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맞서기 위해 윌슨은 민주주의라는 낡은 단어를 꺼내와서 완전히 새롭게 포장합니다. 피지배자의 동의라는 개념과 결합시켜서 민주주의를 아주 숭고한 국제적 이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는 혼란입니다. 민주주의는 갑자기 모든 정부가 탐내는 아주 강력하지만 동시에 그 의미는 굉장히 모호한 단어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거대한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의 역사와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대의제와 법치 시스템의 역사가 서로 아무 관련 없이 발전해 온 거죠. 자, 이제 우리는 현대 정치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긴장 관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다수의 폭정에 대한 두려움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충돌입니다. 콩도르세 같은 사상가들은 다수가 힘으로 소수와 개인의 자유를 짓밟을 수 있다는 이 다수의 폭정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단순한 다수결 원칙 자체를 반대했을 정도입니다. 개인의 자유야말로 이 시스템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핵심 가치였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라는 정치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결은 그저 투표수를 세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에요. 만약 이 방법이 아무런 견제 없이 작동한다면 그건 전체의 폭력이 되어서 개인의 자유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민이 직접 통치하는 게 아니라면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의 진짜 모습은 대체 뭘까요?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직접 민주주의와 동일시하는 건 환상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게 정말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는 필요 없겠죠? 그냥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서 그대로 실행만 하는 대리인만 있으면 될 테니까요. 실제로 모두에 의한 통치라는 꿈을 쫓았던 모든 혁명은 예외 없이 과도제나 1인 독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달이나 조지프 쉼페터 같은 정치 이론가들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현실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경쟁적 과두제 혹은 다두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모델은 이런 겁니다. 정치는 소수의 엘리트들, 즉 거물들이 경쟁하며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신분이나 혈통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 즉, 경쟁을 통해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접근성이 보장된다는 점이죠. 모두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누가 통치할 것인지를 놓고 벌이는 끊임없는 경쟁 과정. 그게 바로 이 시스템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숨겨진 역사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는 더 많은 민주주의, 즉 인민의 날 것 그대로의 힘을 더 키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민주주의가 가진 내재적 위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더 잘 보호하는 것일까요?